남자는 분명히 죽음의 검사가 직업으로 선택했어. 하지만 게임에 들어가자마자 쓸모없는 해골로 변했어. 알고 보니 죽음의 해골은 죽음의 검사의 시작 상태였어. 그래서 해골은 첫 번째 임무를 시작했어. 20마리의 토끼를 처치하라. 그는 지금의 실력으로 쉽게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게임 속 토끼가 이렇게 생겼다니. 육지는 원래 영혼의 게임에서 최고의 플레이어였어. 18세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전 세계를 휩쓸었지. 하지만 한 차 사고로 신경 손상을 입게 되었어. 신경이 고도로 집중될 때 3초 지연이 발생해. 그 이후로 육지는 매일 플레이어들에게 쫓기게 되었어. 적대적인 길드는 도전장을 철회하고 그를 온갖 수모를 주었지. 이는 프로 선수에게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았어. 그가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집구석에 남겨진 게임 헬멧을 발견했어. 헬멧 안의 게임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천종이다. 한때 명예의 전당 플레이어였던 그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그 천종 게임 헬멧을 착용했다. 2분 30초 후 그는 게임의 접인 신전으로 들어갔다. 이때 시스템 요정이 나타났다. 당신이 한때 명예의 전당 플레이어였음을 감지했습니다. 락진이라는 아이디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요? 하지만 이 선택은 락진의 마음속에서 마치 목에 걸린 생선 가시와 같았다. 그래서 그는 절기침사를 그의 새로운 아이디로 선택했다. 그 다음은 종족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그의 눈앞에 10대 직업이 펼쳐졌다. 하지만 신경 손상을 입어 반응이 3초 지연된 락진은 지금 어떤 직업이 그에게 적합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가 원래 하던 전사 직업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을 때 시스템은 갑자기 많은 경고를 발령했다. 간단히 말해 현재 육진의 모든 속성입니다. 모두 정상인간의 2.5배 이하입니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시스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약한 체질에 따라 히든 직업이 해제됩니다. 이 말을 들은 육진은 생각할 것도 없이 결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히든 직업 사령검사를 해제했습니다. 하얀 머리의 한 남자가 악마처럼 보이는 남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령검사는 전사계열 직업입니다. 여기에 종족 특성이 더해집니다. 이건 그를 위해 맞춤 제작된 것과 같습니다. 직업을 선택한 육진은 즉시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2초 반 후 난시령 초보 마을에서 하얀 해골손이 땅을 뚫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육진은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출생지가 어떻게 땅속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해골 모습은 완전히 죽음의 검사가 원화와 맞지 않잖아. 사기꾼, 돈을 돌려줘. 곧바로 시스템 알림이 떴다. 죽음의 해골은 죽음의 검사의 견습 단계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이 현실을 억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음산한 마법사가 그의 뒤에 나타났다. 이곳은 난시령 초보 마을의 마을 촌장인 망령 마법사다. 촌장은 손쉽게 육진에게 초보 장비 세트를 주었다. 그러나 장비에는 낡은 철검과 누더기 셔츠밖에 없었다. 육진은 즉시 모든 것을 장착했다. 죽음의 검사가 정식으로 등장했다. 이 순간 그는 속성이 확실히 폭등했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속성 패널을 열어보니 생명력과 만화가 모두 100점밖에 없었다. 공격력은 불쌍하게도 2점밖에 없었다. 물리 방어력은 형편없이 1점밖에 없었다. 이 속성은 정말로 삼촌 집게보다도 못하다. 그때 마을 촌장이 첫 번째 임무를 발표했다. 20마리의 큰 귀토끼를 처치하라. 그리고 마을 촌장에게 큰 귀토끼의 다리털 5개를 모아라. 이를 본 육진은 잠시 망설였다. 20마리의 토끼는 지금의 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당근 풀밭에서는 몇 마리의 토끼가 사납게 당근을 파헤치고 있었다. 멀리 풀밭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육진의 기습 공격이 2레벨 토끼를 처치했다. 그리고 치명타가 발동되었다. 화가 난 3레벨 토끼가 그를 향해 돌진했다.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한 육진은 긴 검을 들어맞섰다. 공중에 있는 육진은 토끼가 3초 후에 나타날 위치를 예측했다. 지금 검을 휘두르면 딱 좋겠어. 그러나 정통으로 날아온 배기 공격은 토끼에게 빗나갔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 토끼가 초고속 이동 스킬이라도 가진 건가? 그가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토끼의 한 발이 그의 얼굴에 차올랐다. 체력바가 순간적으로 원에스 줄어들었다. 땅에도 진 육진은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분명 신경지연을 바탕으로 예측했었다. 어떻게 여전히 실패할 수 있지? 그가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토끼가 다시 날아왔다. 육진의 연속적인 배기가 피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예측 시간을 줄였다. 이 순간 그는 드디어 깨달았다. 토끼의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연이 줄어든 것이다. 바로 그때 부활 지점에서 육진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 전투는 그에게 정말로 체면을 구겼다. 하필이면 토끼들한테 죽다니. 갑자기 육진의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차에 치였을 때 잃어버린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관우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의사가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자신의 신경이 일정 확률로 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기억은 덧없이 사라진다. 육진은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토끼들 쪽으로 걸어갔다.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한 육지는 만열로 돌아왔다. 토끼들은 이를 보고 식은땀을 흘렸다. 이 녀석은 왜 방금과 다르게 변했지? 번개처럼 빠른 일격과 함께 반응 지연이 줄어든 육지는 쉽게 토끼를 처치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순식간에 한 몸체가 그에게 날아왔다. 육지는 방금 그 몸체를 들었다. 알고 보니 플레이어였다.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맞았지? 그리고 그는 시체가 날아온 방향을 바라보았다. 10레벨의 폭력 토끼왕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토끼왕은 굵고 힘찬 팔을 휘둘렀다. 다음 순간 손에 있던 플레이어를 나에게 던졌다. 이를 본 나는 손에 있던 플레이어를 맞이했다. 순간적으로 두 사람의 머리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렇게 강렬한 충돌로 단 한순간에 두 사람은 사망했다. 그리고 육지는 반응 지연이 줄어든 후 처음으로 보스와 마주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흥분했다. 바로 그때 육지는 손에 쥔 부서진 검을 꽉 쥐었다. 폭력 토끼도 자신의 전용 무기인 지호를 장착했다. 상대는 근접 빠른 공격형이다. 이런 상대를 상대할 때는 정지로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바로 그때 폭력 토끼가 먼저 공격했다. 그 속도는 순식간에 육진의 얼굴을 가로질렀다. 단순한 주먹 바람으로 육진의 체력 25점을 빼앗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육진의 손상된 부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즉시 시스템이 나타났다. 죽음의 검사가 체력이 소진되기 전에 손상된 뼈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 다가오는 것은 육진의 반격이었다. 하지만 비록 치명타를 날려도 단 8의 체력만 감소했다. 뭐라고? 이 토끼 방어력이 너무 높지 않나? 상황을 파악한 육진은 신속히 토끼와 거리를 벌렸다. 하지만 토끼가 그에게 준비할 기회를 줄 리가 없었다. 토끼가 그를 향해 돌진했다. 육진도 약점을 잡았다. 한 검이 토끼의 어깨에 깊숙이 꽂혔다. 하지만 토끼는 털 아래에 갑옷을 숨기고 있었다. 방금 그 공격은 완전히 막혔다. 이 F급 보스가 그렇게 강할 리가 없다. 약점조차 갑옷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피해량으로 따지면 육진은 단 한 번 실수하면 끝장이다. 바로 그때 토끼는 육진의 지체에 화가 난 것 같았다. 갑자기 나무를 움켜잡고 뿌리째 뽑아냈다. 세상에, 이건 완전히 토끼 형태의 루치신이야. 그 후 토끼가 갑자기 힘을 내었다. 팔의 근육이 모두 부풀어 올랐다. 방금 뽑아낸 그 나무를 육진에게 던졌다. 육진은 급히 일반 연속 공격으로 반격했다. 너를 베지 못한다면 내가 나무를 베지 못할 리가 없지. 바로 그때 토끼가 몸을 피하며 육진 앞에 나타났다. 부풀어 오른 주먹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는가? 방금 베인 나무 조각이 토끼의 눈으로 날아갔다. 순간적으로 토끼의 체력이 20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통찰력이 뛰어난 육진은 깨달았다. 사실 눈이 폭력 토끼의 약점이라는 것을. 단지 나무 조각 하나로 그가 이렇게 많은 체력을 잃다니. 바로 그때 토끼의 주먹이 육진에. 다행히도 그는 주먹의 방향에 맞춰 턱을 피했다. 그로 인해 15점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한 방을 피한 육진은 이번에는 운이 없었다. 한 방에 갈비뼈가 부러졌다. 체력이 다시 40 감소했다. 이 순간 부상당한 토끼는 마치 사나운 야수처럼 난폭해졌다. 육진을 3개 던져버렸다. 나무에 부딪혀 15점 체력이 감소했다. 이때 육진의 체력은 이미 약한 5점이 되었다. 만약 한 대 더 맞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바로 그때 토끼가 육진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그를 향해 돌진했다. 그런데 한 방이 나무구멍으로 떨어져 들어갔다. 토끼의 손이 나무구멍에 들어간 후 잠시 위아해했다. 자신의 손이 10개가 넘는 나무 덩굴에 얽혀버렸다. 알고 보니 육진이 나무구멍에 맞았을 때 이미 함정을 설치해 놓았다. 이런 굵은 덩굴에 얽히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토끼가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육진의 부서진 검이 이미 그 머리 위에 걸려 있었다. 검이 토끼의 눈을 강하게 찔렀다. 치명타가 발동되어 백의 혈량이 감소했다. 중상을 입은 토끼는 지금 묶인 것을 풀어냈다. 혈량은 172점이 되었다. 바로 그때 토끼는 분노에 빠졌다. 공격력이 50 증가했지만 속도와 방어력이 각각 50 감소했다. 그러나 눈이 멀어진 토끼는 전투력이 있지만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육진이 미친 듯이 긁어내는 연속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 번이 배기로 토끼의 머리를 베어냈다. 축하합니다. 덱이 토끼왕을 물리쳤습니다. 당신은 4레벨로 상승하였고 보스 보상을 받았습니다. 떨어진 전리품은 흑석기급의 미광 갑옷이다. 그리고 큰 마정석 하나. 육진은 즉시 그것을 장착했다. 부서진 해골이 드디어 제법 모양이 되었다. 동시에 레벨업은 육진에게 10점의 스탯 포인트 보너스를 주었다. 생명, 마력, 힘, 민첩 4가지 옵션의 스탯을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육진은 지금 생각에 잠겼다. 생명 옵션에서는 미광 갑옷으로 20점을 추가할 수 있다. 민첩은 반응 속도로 보완할 수 있다. 지금 마력도 부족하지 않다. 결국 육진은 10점을 모두 공격에 할당했다. 이때 속성 패널의 공격력은 16점에 도달했다. 망령검사의 직업은 힘 성장률이 매우 좋다. 5점 힘이면 5점 공격력으로 환산된다. 2분 반 후 육진은 초보 마을로 돌아와 초보 퀘스트를 제출했다. 퀘스트로 얻은 경험치 덕분에 그는 5레벨로 상승했다.
5개의 스택 포인트 보너스를 얻었다. 이어서 마을 촌장이 그에게 중간 난이도의 퀘스트를 주었다. 그리고 난시령 초보 마을의 마을 촌장에게 제출하라. 그리고 새로운 마을에 제출하라. 사마귀를 처치하고 10개의 초록색 사마귀 날을 수집하라. 100개는 정말 많다. 상인에게 가서 회복 포션을 사서 장기전을 준비해야겠다. 다음 순간 마을 촌장의 명찰이 상인으로 바뀌었다. 젊은이,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이를 본 육지는 순간 말을 잃었다. 촌장님,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그리고 보스 처치 후 떨어진 마정석을 그에게 던져서 가격을 매기게 했다. 결국 가격은 1540동전으로 책정되었다. 대단하군. 퀘스트 보상은 겨우 10동전인데 마정석은 1540동전이나 한다니. 그 후 육지는 손을 비비며 고민했다. 촌장님께 회복 포션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회복 포션의 가격이 무려 50동전이라니. 정말 상인답군. 한 번에 20병을 사도 1동전도 아깝지 않다. 이어서 육지는 퀘스트 장소인 아침빛 숲에 도착했다. 그런데 입구에는 경고 표지가 꽂혀 있었다. 광룡공회에 일반인은 출입 금지? 나는 사람이 아니야. 일반인이 출입 금지인 건 상관없어. 말을 마친 육지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상황을 살폈다. 결과적으로 방금 대기토끼에게 떨어진 두 형제를 발견했다. 그들은 마치 유령을 본 듯 미친 듯이 도망쳤다. 아이고, 이거 오늘 밤의 두 형제가 아니야? 그들이 여기서 왜 있지? 그리고 이때 나는 그들 앞을 막고 있었다. 앞에는 밤의 정령이 있고 뒤에는 광룡이 있다. 이건 하늘이 우리 두 형제를 멸망시키려는 거야. 그들과 싸우자. 누가 알았겠어? 다음 순간 몇 발의 화살이 육진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다. 육진은 화살을 잡아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 순간 수많은 화살이 그를 향해 빠르게 날아왔다. 하지만 이 화살들의 발사속도 궤적은 너무 단순했다. 육진의 움직임에 의해 비켜갔다. 그리고 이때 멀지 않은 곳에서 화살을 쏘고 있는 광룡의 동생이 화가 났다. 5레벨 쓰레기 해골이 무슨 구세주냐? 말이 끝나자 필살기 회오리 폭염 화살이 육진을 향해 날아왔다. 그러나 육진은 단 한 번의 배기로 화살을 두 동강 냈다. 이를 본 궁수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때 육진은 그의 뒤로 순간이동했다. 손을 들어 내리치자 궁수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때 숲 깊은 곳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 육진은 그것이 광룡공회가 보스를 처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플레이어를 쫓아냈다. 하지만 그들은 육진이라는 존재를 놓쳤다. 그리고 다른 쪽 아침빛 숲 깊은 곳에서는 수십 명의 플레이어가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15레벨의 초록 사마귀 왕이 있었다. 광룡공회의 회장은 플레이어들을 이용해 그의 체력을 소모시키고 있었다. 보스에게 처치당한 사람은 300원의 보상을 받는다. 레벨이 떨어진 경우 보상은 500원이다. 그래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돈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섰다. 이 말을 들은 육진은 깜짝 놀랐다. 1200의 체력을 깎는데 6만원이 필요하다. F급 보스를 위해서 이 정도인가? 이때 많은 플레이어들이 돈을 위해 여전히 돌진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망령 마법사에게 한 방에 처치당했다. 그러나 광룡공회 회장은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해서 인원을 보내 체력을 소모하게 했다. 그리고 이때 수백 명의 플레이어들이 끊임없이 공격했다. 망령 마법사의 체력도 마지막 60점에 도달했다. 이 상황을 본 광룡공회 회장은 흥분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육진은 옆에서 상황을 명확히 파악했다. 어쩐지 그 친구가 이렇게 빨리 레벨업하는구나. 알고 보니 그는 보스의 50 경험치를 독차지했다. 갑자기 망령의 왕이 광폭 상태에 들어갔다. 등에서 6개의 칼팔이 나왔다. 모든 속성이 많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그 플레이어들은 여전히 돈을 위해 달려가서 체력을 소모했다. 바로 그때 망령의 왕의 체력이 마지막 3점이 되었다. 이를 본 두 사람은 갑자기 기민해졌다. 순간적으로 광룡 길드의 길드장이 장창을 들고 그쪽으로 돌진했다. 무기 충돌 소리만 들렸다. 육진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광룡의 돌진을 막았다. 그리고 한 번의 검으로 광룡의 가슴을 찔렀다. 한 번의 강타로 250점을 감소시켰다. 또한 광룡은 즉시 죽어 게임에서 퇴장했다. 과금은 미래가 없다. 기술을 더 연습해라. 그 후 육진은 체력이 남아있는 망령의 왕을 바라보았다. 체력이 조금 남은 망령의 왕만 남았다. 이 순간 6개의 칼팔이 허상으로 사라졌다. 망령왕이 약해진 상태에 빠졌다. 이어서 육진이 검을 뽑아 망령왕의 머리를 향해 찔렀다. 녹색왕의 처치. 플레이어가 녹색 망령왕의 첫 처치를 달성하여 축하합니다. 육진이 첫 처치의 경험치와 보상을 기대하고 있을 때 시스템이 그의 생명지수가 최소 1개 이하라고 경고했다. 강제로 로그아웃 될 것이다. 시스템은 처치 후의 경험치와 장비를 자동으로 보존할 것이다. 현실로 돌아온 육진은 게임 헬멧을 벗었다. 그는 자신의 뻣뻣한 목을 만졌다. 방금 그 경고가 무슨 뜻인지 생각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절친 13이 급히 육진의 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13이 육진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을 때 크게 놀랐다. 육진의 얼굴에는 지금 시체 반점이 가득했다. 처음에 육진은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위아해했다.
휴대폰으로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서야 깜짝 놀랐다. 이때 시체 반점은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었다. 다음 순간 육진은 온몸에 힘이 빠져 기절해버렸다. 2분 반 후 13은 육진을 자신의 아버지 병원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주치의인 그는 판단할 수 없었다. 육진의 현재 상황. 우선 혈액을 채취해 검사해야 했다. 그리고 그가 현미경으로 육진의 혈액을 보았을 때 세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육진의 몸 안에는 생리학적 상식을 초월한 거대 바이러스가 있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육진의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상된 신경을 계속 복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육진의 몸 안에 손상된 세포가 너무 많아 육진의 혈액순환 속도가 저하되었다. 시체 반점은 혈액순환의 소실 때문에 생긴다. 일부 혈액이 피부 표면에 고여있게 된다. 지금 육진의 혈액순환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다. 일단 흐름이 멈추면 육진은 죽게 된다. 바로 그때 두준경이 그에게 물었다. 최근에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이 있냐고. 소절의 즐거움 속에서 육진은 머릿속에 그 무서운 장면을 떠올렸다. 소수. 그는 더듬거리며 없다고 말했다. 그 후 육진은 CT실에서 신체 스캔을 진행했다. 그리고 13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육진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가? 아버지는 그에게 육진이 아마도 정말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뇌의 일종의 보호 메커니즘이다. 즉시 13은 의사의 지식을 떠올렸다. 혹시 아버지 육진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린 것인가? 일부 일을 잊으려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대답했다. 육진의 혈액순환이 사라지는 속도를 보면 아마도 그는 이전에 중상을 입었을 것이다. 혹은 그가 이미 한 번 죽었을 수도 있다. 그 말을 들은 13은 믿을 수 없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육진이 시야로의 스캔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목의 반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두준경이 육진의 상태를 확인할 때 또다시 깜짝 놀랐다. 육진의 스캔 아래 시체 반점이 모두 사라졌다. 그가 하는 소리만 들었다.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지금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20년 반 동안 의사로 일한 준경은 어리둥절해졌다. 육진을 한 손에 붙잡았다. 손의 윤곽도 정상이다. 동공도 정상이다. 단지 빛을 비추기만 했는데 시체 반점이 모두 사라졌다. 놀란 두준경은 육진에게 즉시 검사실로 가라고 재촉했다. 2시간 반 후 육진은 얼굴이 창백한 채로 검사실을 나왔다. 자신이 13의 아버지에게 800세제곱센티미터의 비를 뽑혔다는 사실에 놀랐다. 800세제곱센티미터의 비를 실험에 사용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X선이 육진의 몸속 바이러스에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적합한 파장의 X선을 찾기만 하면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 육진은 즉시 두준경이 자신이 중상을 입었다고 말한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자신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때 뚱뚱한 친구가 아침을 사서 돌아왔다. 그리고 육진에게 아래층의 예쁜 여자가 스포츠카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경비원과 싸우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은 육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급히 13에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사진을 본 육진은 즉시 기억이 떠올랐다. 이 사람은 바로 고건공원의 회장이자 자신의 상사였다. 그와 동시에 육진의 머릿속 기억의 봉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순간 육진은 교통사고 당시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밤 주인공과 함께 약속을 마친 후 분명히 나는 죽었는데 생각이 현실로 돌아왔다. 13은 육진의 입에서 이 여자를 알게 되었다. 그 여자가 고거몽몽의 리더라니. 다음 순간 집에서 격렬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13이 문을 열려고 할 때 육진에게 갑자기 붙잡혔다. 13, 너에게 할 말이 있어. 2분 반 후 하예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육진의 모습을 미친 듯이 찾았다. 13이 아무리 저지하려 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그녀가 육진이 숨은 옷장을 열려고 할 때 13은 큰 소리로 육진이 이미 죽었다고 외쳤다. 이 순간 하예는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눈물을 참으며 슬픔에 찬 채로 방을 뛰쳐나갔다. 육진, 너는 큰 사기꾼이야. 하예가 떠난 후 13은 옷장을 열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괜찮은지 물어보았다. 육진은 기억의 잠금이 깨진 이후로 대답했다. 자신이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육진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데이트하던 날에 사람에게 생매장당했다. 이틀 반 전에 육진은 하예와의 데이트에 갔다. 그냥 평범한 인터넷 친구 만남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녀는 GGS 아시아 지역의 부사장이라는 것이었다. 육진의 게임에서 장비를 현금화하여 20만을 얻은 후에 그녀는 육진에게 자신의 새로운 스튜디오에 합류할 것을 초대했다. 그리고 육진에게 호감을 표현했지만 모두 그는 거절했다. 육진은 자신이 3초 지연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스튜디오에 합류하는 것은 그저 짐을 더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하예가 육진을 집에 데려다 줄 때 사고가 발생했다. 하예와 아시아 지역 총재를 경쟁하는 적이 길에서 함정을 설치했다. 상대방은 인원이 많고 무기를 들고 있었다. 위급한 순간 육진은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폭발은 그들을 단 1분만 지연시켰다. 그래서 육진은 하예를 지나가는 트랙터에 던졌다. 자신은 그녀를 위해 뒤를 지켰다. 적은 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육진을 거의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를 난장에 묻었다. 이렇게 육진은 그들에게 살아서 묻혔다. 하지만 다행히 어젯밤에 폭우가 그를 살렸다. 비 때문에 흙이 특히 부드러워졌다. 의식을 잃은 육진은 좀비처럼 땅에서 기어나왔다. 하지만 그때 그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몰랐다. 그저 몸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이 점차 사라지는 것만 느꼈다. 그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이미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몸에는 아무 상처도 없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13은 깜짝 놀랐다. 묻힌 후 감염된 바이러스가 정말로 너의 몸을 계속 회복시키고 있었다. 모든 수수께끼는 성북의 난장에 숨겨져 있었다. 그렇게 말한 13은 가려고 움직였다. 하지만 먼저 병원에 가야 했다. 방금 전에 13이 그의 아버지에게 부탁했다. 육진의 가짜 사망 증명서를 만들어주었다. 동시에 게임 헬멧도 가져가야 했다. 2분 반 후 13은 헬멧을 들고 병원에 도착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안에 노인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이 할아버지들이 왜 다 모였지? 한편 육진이 다음 계획을 작성하고 있을 때 13은 큰 가방과 작은 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 앞으로 육진과 함께 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분석 보고서를 육진에게 꺼내주었다. 보고서에는 육진의 생명 징후가 매우 양호하다고 나와 있었다. 육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가 13이 이 실험이 그 노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때까지. 알고 보니 육진의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량이 너무 방대했다. 13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사람 수가 늘어날수록 그들의 경력도 높아졌다. 결국 교과서에 나오는 의학 대가들이 모였다. 그 대가들이 한 통화로 난장묘지가 군사금지구역이 되었다. 반나절 만에 난장묘지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다. 난장묘지 아래에는 한나라 말기의 무덤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덤 밖으로 흘러나온 시체의 액체에서 발견되었다. 육진의 몸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바이러스 원체. 1000년 전 이 시체 액체는 육진의 얼음 시체 바이러스를 따서 명명되었다. 원래 그 대가들은 육진을 실험실로 보내 연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바이러스 원체가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육진에 대한 생각을 포기했다. 이 말을 들은 육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바이러스가 자신을 3번이나 도와줄 줄은 몰랐다. 13은 즉시 2번이 아니냐고 물었다. 3번이 어디 있냐? 세포를 복구하여 육진을 되살렸다. 바이러스 원체가 피하는 바람에 작은 자서가 되었다. 결국 뇌의 반응 지연이 0.9초로 줄어들었다. 이 말을 듣고 13은 신나서 뛰어올랐다. 그리고 바로 게임 헤드셋을 집어들어 육진에게 착용하게 했다. 이 물건은 세포를 복구할 수 있다. 그럼 너의 신경도 분명히 복구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설치한 광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해볼 기회다. 이 말을 듣고 육진은 광 시스템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때 12가 설명했다. 지금 육진의 헤드셋은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X선을 방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매일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 헤드셋 외에도 13은 손목밴드를 꺼냈다. 이것은 생명감지 손목밴드다. 육진의 생명징후 데이터를 감지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병원으로 전송된다. 하지만 매주 한 번은 전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데이터 첨부용으로. 그런데 그때 육진의 손에서 붉은 선들이 드러났다. 순간 강렬한 붉은 빛이 폭발했다. 격렬한 비명소리 후 육진은 기절했다. 2시간 반 후 13의 아버지가 육진의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생체 신호 감지기를 착용시켰다. 알고 보니 13이 먼저 조정하는 것을 잊고 육진에게 착용시켰다. 이로 인해 갑자기 전기가 작동했다. 이 생체 신호 감지기는 생명 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검은색 무선은 정상 상태를 나타낸다. 빨간 선이 나타나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손이 자동으로 전기를 방출하여 육진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 파란 선이 나타나면 폐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손이 자동으로 아드레날린을 주입하지 않는다. 초록선이 나타나면 혈액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육진의 혈액은 바이러스로 인해 원래와 다르다. 결국 13 그 녀석이 조정도 하지 않고 육진에게 착용시켰다. 선이 나타나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나는 반시간 내에 도착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시내를 떠나려면 우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은 당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육진은 즉시 이해했다. 이동 범위는 시내로 제한된다. 그들이 최대한 양보한 것 같아. 13의 아버지가 떠난 후에 육진도 헬멧을 쓰고 게임에 들어가 보려고 했다. 그러나 13은 육진의 게임 아이디를 물었다. 나중에 그가 온라인에 들어가 육진을 추가할 거야. 결과적으로 그의 이름은 절세 고수였다. 현장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좋아, 좋아, 좋아. 그 이름은 너와 잘 어울려. 그 후 육진은 빈정거리며 말했다. 꼭 본체를 잘 설치하고 온라인에 들어가서 나를 데려가줘. 절세 고수. 화가 난 13은 즉시 45 사이즈 슬리퍼를 던졌다. 방으로 돌아온 육진은 감회에 젖었다. 40일을 기다려.
내가 육진이 너를 진정한 절세고수로 만들어줄 거야. 그 후 헬멧을 쓰고 게임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순간 헬멧 안에 X선 시스템이 비추었다. 육진은 매우 편안함을 느꼈다. 이때 시스템이 알림을 보냈다. 플레이어가 실패하여 게임에 다시 연결합니다. 연결 끊긴 좌표로 돌아가기. 아침빛 숲의 녹색 사막의 나무 구멍. 연결이 끊긴 후 저장된 보상이 연이어 도착했다. 플레이어가 정글의 녹색 칼라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녹색 사막의 나무 구멍 안에서 부드럽게 녹색빛을 발하는 거미 중앙에 우뚝 서 있었다. 그가 정글의 칼라를 뽑아낼 때 나무 구멍 안에서 갑자기 강력한 에너지가 폭발했다. 이렇게 큰 소음에 아래의 사막의 대군들이 들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공옥에서 큰 구멍이 뚫렸다. 흑석기는 정말 날카롭다. 가볍게 한 방에 거대한 나무를 뚫었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막의 괴물들이 몰려들었다. 흑석급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육진은 이 사마귀들을 마치 오이를 썰듯이 처치했다. 순식간에 둥지 안의 녹색 사마귀를 모두 처치했다. 육진이 10레벨로 상승하고 전직 퀘스트를 준비할 때였다. 망령판관이 갑자기 나타났다. 루첸에게 두루마리를 던졌다. 알고 보니 용행천하가 전 서버의 현상금을 발표했다. 루첸을 한 번 죽일 때마다 250골드를 받을 수 있다. 현실에서의 25,000원에 해당한다. 보상 지급. 이를 본 루첸은 분노했다. 이게 돈으로 자신을 쫓아내려는 건가? 말을 마친 루첸은 즉시 현상금을 찢어버렸다.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게임을 그만두게 될지는 모르지. 바로 그때 13의 친구 신청이 왔다. 13은 루첸이 현상금에 걸린 것에 대해 걱정했다. 하지만 루첸은 영통에서 무려 1년 동안 쫓기고 있었다. 도망치는 것에 있어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가짜 정보를 퍼뜨린 적도 있다. 시체로 위장한 적도 있다. 야생 몬스터로 변장한 적도 있다. 잡초와 돌로 위장한 적도 있다. 부계정을 만들어 적대 진영에 가입한 적도 있다. 심지어 보스의 본거지에 반달 동안 머문 적도 있다. 이 말을 들은 13은 크게 놀랐다. 노록, 너 정말 늑대 멸망이구나. 이어서 육진은 자신의 사진을 찍어 13에게 보냈다. 그에게 그 사진을 퍼뜨리라고 했다. 그가 아침빛 숲에서 몬스터를 사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육진은 변장을 하고 전직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육진의 직감이 그에게 말했다. 항빙항이 유일한 야령 전직지로서 용행천하가 분명히 사람을 배치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먼저 밖에서 관찰하기로 했다. 사람이 적으면 바로 들어가서 처치할 생각이었다. 사람이 많으면 동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서쪽으로 몰래 들어가기로 했다. 이때 항빙항 대문 앞에서는 용행천하의 4명의 멤버가 여기서 지키고 있었다. 비록 4명뿐이지만 모두 길드 10레벨 이상의 전직 고수들이다. 그들은 왜 전직도 하지 않은 작은 개미를 상대하기 위해 4명이나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도대체 왜 그들 4명을 파견해야 하는지. 몇 명이 지루해하고 있을 때 육진이 드디어 나타났다. 오래 기다렸어. 죽어라. 절망의 바다에서. 하지만 육진은 분명히 지금 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궁수뿐이다. 먼저 그들과 거리를 좁혀야 한다. 말을 마치고는 약한 척하며 잘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광룡공의 사람들은 그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때 육진은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이때 광룡공유의 기사가 육진을 한 번만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태도에 대한 관용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육진은 계속 약한 척을 했다. 사실 이미 거리를 5m로 좁혔다. 이어서 3m로 이동했다. 2m. 이때 광룡공의 사람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다. 지루한 대화는 여기서 끝내자. 육진은 먼저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궁수를 순식간에 처치했다. 너희 팀워크가 너무 형편없다. 궁수를 맨 앞에 배치하다니. 적의 몇 마디에 적이 자신 앞에 다가왔다. 너희 정말 바보야. 그 말을 들은 나머지 3사람은 즉시 분노했다. 순간적으로 진영이 흩어져서 세 방향에서 육진을 포위하려 했다. 하지만 육진은 가볍게 막아냈다. 기사의 첫 번째 공격. 궁수의 방해가 없다. 육진의 근접 전투 능력은 거의 무적이다. 기사를 날려버린 상황에서 필드에 남은 적은 육체방패와 암살자뿐이다. 바로 그때 육체방패가 육진에게 폭발방패 공격을 사용했다. 육진도 주먹에 힘을 모아 그것을 되돌리려 했다. 하지만 주먹을 휘두를 때 놓쳤다. 이것은 육진의 반응 지연이 초로 줄어들었음을 증명한다. 이어서 육진은 몸을 날려 폭발방패 공격을 피했다. 이를 본 육체방패는 즉시 분노했다. 즉시 육체방패의 충전기술 대지의 분노를 사용했다. 그러나 육진이 방패를 준비하는 순간 육진은 재빨리 그의 뒤로 이동했다. 이렇게 긴 스킬 준비 시간. 육진의 일격의 생목표가 되어버렸다. 바로 옆에 있던 기사도 놀라서 육진은 옆에 있던 암살자도 간단히 처치했다. 남은 한 명의 기사는 즉시 겁을 먹었다. 급히 용서를 구하며 육진에게 살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육진은 그의 이마에 검을 꽂았다. 그는 절대 상대에게 살아남을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말을 마치고 곧바로 항빙강의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그의 전직 임무를 완료하기 위해서. 그러나 방금 육진에게 처치당한 기사가
다음 순간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 해룡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할 때. 그러나 육진에게 역습을 당했다. 그의 목에 검을 대고 알고 보니 천종게임에서 15레벨 이상의 플레이어는 죽은 후에는 그 자리에서 부활한다. 그리고 기사는 마침 15레벨에 도달했다. 그 말을 들은 육진은 문득 깨달았다. 보아하니 15레벨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원래 자리에서 시체를 지키지 않도록. 바로 그때 기사는 조심스럽게 목에 대고 있는 철검을 치우려 했다. 다음 순간 육진이 세게 가격했다. 너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어? 방금 그 대단한 힘은 어디 갔어? 바로 그때 용행천하가 음성통화를 걸어왔다. 기사는 육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조용히 전화를 끊으려 했다. 결과적으로 육진이 그의 손을 잡고 강제로 받았다. 하이, 나는 네가 보낸 위치를 이미 받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를 죽여서 게임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육진은 순간적으로 분노하며 음성통화로 쏟아냈다. 육진의 목소리를 들은 용행천하는 깜짝 놀랐다. 육진이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방금 파견된 5인팀이 모두 그에게 처치당했다. 육진은 곧바로 검을 해룡의 목에 강하게 대고 있었다. 해룡은 죽기 직전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 직후 용행천하 쪽에서 해룡이 처치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이 행동에 용행천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를 갈았다. 즉시 사람을 보내 얼음 언덕으로 향하게 했다. 반드시 시체를 지키며 육진을 0레벨로 강퇴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얼음 언덕의 외곽에서 녹색 망토를 입은 해골이 나무 위에 서서 경계를 보고 있었다. 다음 순간 긴 창에 몸이 찔렸다. 용행천하의 사람들은 즉시 녹색 망토의 해골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시작했다. 2분 반이 맹폭이 지나고 나서 용행천하는 자신들이 육진을 성공적으로 기습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경고 알림이 떴다. 용행천하의 사람들은 얼음 언덕의 야령 순찰대 대장을 공격했다. 버크, 한빈강 지역의 모든 인간은 야령 순찰대에 의해 적대감이 표시될 것이다. 대담한 인간들이여. 용감한 버크 대장을 공격하다니. 작은 해골 형제가 내 새 옷을 망가뜨리다니. 다가오는 것은 버크 대장의 분노이다. 야령의 고급 전투력에 의해 표시된 용행의 사람들. 이 순간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쳤다. 버크 대장은 즉시 언데드 부활 기술을 사용했다. 다음 순간 수많은 해골의 손이 도망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수많은 해골 병사들이 그들을 향해 미친 듯이 싸움을 벌였다. 이 전투는 대장의 한방, 까마귀 비행으로 끝났다. 용행의 사람들도 모두 수호 시체에 의해 14레벨로 되돌려졌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육진이 미리 계획한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다. 먼저 마을 촌장에게서 육진과 같은 녹색 망토를 구입했다. 이어서 폭력 토끼왕에게 가서 아부를 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구한 망토를 폭력 토끼왕에게 선물했다. 폭력 토끼왕이 착용한 후 육진은 다시 아부를 했다. 그리고 존경의 마음으로 폭력 토끼왕에게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폭력 토끼왕에게 나무 그루터기 위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다. 자신은 조용히 빠져나갔다. 그래서 방금 시작된 장면이 발생했다. 이번에 집단 강등 후에 광룡 공회 사람들이 좀 더 얌전해지길 바란다. 육진이 검나를 닫고 있을 때 다음 순간 그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용행천하의 2,500명에게 집단으로 현상금이 걸렸다. 현상금은 무려 500골드에 달했다. 현실의 5만 원에 해당한다. 아주 좋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고수들이 나에게 도전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내 발판이 될 것이다. 그 후 육진은 한빈강의 깊은 곳에 도착했다. 눈앞에는 거대한 검이 강렬한 죽음의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다. 이게 아마 마을 촌장이 말한 검사 에일런일 것이다. 육진은 즉시 무릎을 꿇고 외쳤다. 스승님, 저는 당신에게 전직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에일런은 전혀 감정이 없고 육진에게 검을 휘둘렀다. 다음 순간 육진은 마을 촌장의 소개장을 꺼냈다. 이를 본 에일런도 손에 들고 있던 검을 멈췄다. 여러 번 확인한 후 육진이 정말로 마을 촌장이 소개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에일런은 육진에게 명심하라고 했다. 죽음의 검사가 되려면 마음이 극도로 더러워야 한다. 이를 들은 육진은 즉시 동의했다. 그 후 에일런은 육진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렸다. 육진의 재능을 완전히 발휘시키기 위해 순간 에너지가 육진의 주위를 끊임없이 감돌았다. 곧 육진의 손에서 폭발하는 언데드 에너지가 응집되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재능, 언데드 강화를 성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피해가 추가로 5 증가합니다. 매 레벨 상승 시 재능 효과가 5 증가합니다. 최대 10레벨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비정상적이다. 만렙이 되면 추가로 50일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니. 이를 본 에이런도 육진을 칭찬했다. 이것은 최고 자질의 언데드 힘이다. 그리고는 손에 든 대검을 들어 올렸다. 나는 아수라의 이름으로 너에게 아수라의 힘을 부여하노라. 순간 하늘에서 수많은 아수라의 힘이 쏟아졌다. 육진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축하합니다. 플레이어가 언데드 검사로 전직했습니다. 모든 속성 5점의 자유 포인트와 1점의 명성과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 후 육진의 속성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지금 그는 온몸이 힘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왜 전직 후에도 여전히 해골 뿐이지? 그때 앨런이 끼어들어 시작했다. 너의 뼈대가 특별하군. 여기 너의 빠른 성장을 도와줄 3권의 스킬서가 있다. 그리고 그는 빨강, 노랑, 초록색의 3권의 책을 꺼냈다. 하지만 이 스킬서는 무가치한 보물이다. 너와 인연이 있으니 조금의 돈을 받겠다. 한 권의 스킬서는 5은하이다. 육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스스로 퀘스트를 받아 보스를 잡아 겨우 24은하를 모았는데 지금 3권의 스킬서에 15은하가 필요하다니. 앨런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가져와라. 이 3권이 비싼 돈을 주고 산 스킬서를 바라보며 영역을 주입하여 펼쳤다. 기본 검수를 습득하여 검계열 무기의 피해를 5 증가시킨다. 죽음의 포획을 얻어 시체를 검색한다. 추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기술, 저주검을 얻어 목표에게 112 피해를 줍니다. 기본 검술과 저주검이 15의 피해를 추가로 증가시켰습니다. 전직 후 이미 22 피해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에렌에게 받을 수 있는 퀘스트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에렌은 손쉽게 저에게 퀘스트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투항한 해골들을 처치하세요. 데뮤지로 가서 50명의 하급 해골 병사를 처치하세요. 그리고 해골 손가락 10개를 모아 에렌에게 가져다 주세요. 헤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할 일이 생겼네요. 화면이 데뮤지로 전환되었습니다. 11레벨의 해골 병사는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순간 육지는 한 방에 머리를 베었다. 이 기술은 500의 치명타 피해를 입혔다. 전직 후의 공격은 정말 강력하다. 하지만 육진이 다음 목표를 찾으려 할 때 죽은 해골 병사가 불타오르는 강렬한 언데드 불꽃을 내뿜었다. 다음 순간 그 에너지가 육진을 향해 날아갔다. 육진은 그 에너지를 막으려 검을 휘두르려 했다. 이 에너지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불꽃에 강하게 맞았다. 순간 불꽃이 육진의 단전에 에너지를 모았다. 하지만 그는 다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한 신음소리를 냈다. 그를 맞춘 것은 영혼의 불꽃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흡수하면 캐릭터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후 해골의 시체에 손가락을 대고 죽음의 포획을 발동했다. 순간 시체의 머리에서 에너지가 솟아올랐다. 정말 기대돼. 도대체 어떤 보물을 얻을 수 있을까? 축하합니다. 찢어진 걸레를 하나 얻었습니다. 품질이 형편없어. 내가 너를 때릴 거야. 가난한 놈을 기대했네. 그 후 육지는 다른 해골 병사를 찾기 시작했다. 2시간 반이 사냥 후에 육지는 사냥 임무를 완료했다. 그리고 해골의 손가락 10개를 수집했다. 이때 그의 레벨은 11로 올랐다. 그 후 육지는 마지막 해골 시체에 죽음의 포획 기술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것은 찢어진 걸레가 아니었다. 오히려 작은 마법석 하나였다. 해골 50마리를 처치하고서야 작은 마법석을 얻었다. 하지만 찢어진 걸레보다는 나았다. 방금 전이 끊임없는 사냥을 거쳐 육지는 이미 데뮤지를 떠났다. 조용히 데뮤지의 청골 묘역으로 들어갔다. 눈앞에는 거대한 묘비들이 가득하다. 갑자기 뒤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육진의 주의를 끌었다. 오는 자는 15레벨의 청골 해골이었다. 크기가 커서 육진은 청골의 무릎까지 밖에 닿지 않았다. 청골은 육진이 그들의 영역에 침입하자 즉시 분노했다. 다음 순간 청골은 육진에게 막대기를 휘둘렀다. 하지만 불과 2초 반 만에 청골 해골은 쓰러졌다. 이 녀석은 꽤 위협적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이렇게 형편없다. 곧바로 시스템 알림이 떴다. 청골 해골은 전투력이 낮지만 팀 전투에 능하다. 일반적으로는 집단으로 움직인다. 이를 본 육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녀석이 팀의 선봉이 아닐까? 순간 화살이 날아왔다. 육진은 급히 저격검을 사용해 기습을 막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갑작스러운 소리에 육진은 깜짝 놀랐다. 묘지에서 4~5마리의 체격이 건장한 청골 해골이 튀어나왔다. 청골이 도끼로 내리치자 육진은 힘껏 막았다. 힘이 너무 커서 육진도 몇 초 동안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힘으로는 그를 죽일 수는 없었다. 육진이 한 번의 회오리 배기로 청골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곧바로 몸을 날렸다. 강하게 청골의 머리를 가격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수많은 무기가 육진을 향해 날아왔다. 여러 무기가 땅에 쿵쿵 떨어졌다. 육진은 모두 피했다. 육진이 이번 공격으로 청골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 큰 묘지에서 다시 15마리의 청골 해골이 나타났다. 육진은 즉시 옆에 있는 큰 묘비를 향해 베어냈다. 그리고 한 발로 그 큰 묘비를 넘어뜨렸다. 그런데 그만 청골 해골의 외삼촌의 묘비를 차고 말았다. 무거운 묘비가 땅에 떨어졌다. 느리게 달리는 청골이 즉시 늘려서 샌드위치처럼 됐다. 혼란을 틈타 육진은 서둘러 철수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압도적인 기세가 그를 멈추게 했다. 육진은 여기 보스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눌리지 않은 청골 해골들이 모두 경건하게 한 방향으로 절을 했다. 보스는 손가락 하나로 에너지를 발산했다. 거대한 비석이 그에 위해 날아올랐다. 누가 내 백성을 해쳤느냐? 그를 잡아라. 순간 수많은 청골 해골들이 육진을 에워쌌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하며 중지를 세웠다. 이 행동에 분노한 망령군주는 즉시 경로했다. 순간 거대한 비석을 던져왔다. 그리고 육지는 비석이 한빈강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몸을 날렸다. 긴검이 그 거대한 비석에 꽂혔다. 비행의 관성 덕분에 탑승자는 비석에서 빠져나갔다. 이를 본 망령 마법사는 즉시 부하들에게 추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이 비석을 찾았을 때 이미 육진이 사라졌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비석에 조롱하는 글귀를 남겼다. 차가운 얼음 언덕으로 돌아가서 육진은 앨런에게 그의 임무 자료를 제출했다. 앨런은 즉시 육진이 잘했다고 칭찬했다. 임무, 해골 지시를 완료하여 1200 경험치를 얻은 것을 축하합니다. 임무 보상으로 흑석기 빛나는 팔찌를 얻었다. 육진은 이로 인해 12레벨로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흑석기 장비를 갖게 되었다. 자신의 폭발적으로 상승한 능력치 패널을 바라보며 지금 그는 망령군주와 싸울 수는 없지만 먼저 청골 해골을 처치하여 레벨을 올릴 수 있다. 이를 들은 앨런이 즉시 물었다. 청골 해골과 망령군주를 만났나요? 네. 만약 제가 지혜롭지 않았다면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를 본 앨런이 육진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최근 대묘지의 망령군주가 대량의 해골을 소집하여 한빈강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 4500점 경험치와 함께 임무 알림이 나타나며 왕청 후의 시간을 벌어 청동기를 얻을 수 있다. 청골 해골을 처치하여 수집하라. 임무 1. 청골 해골 200개 처치하고 청골 해골 20개 수집하기. 임무 2. 가시 해골 200마리 처치하고 가시 해골 40개 수집하기. 임무 3. 망령군주의 호위 해골을 처치하여 앨런을 도와준다. 눈앞의 임무 목록을 바라보았다. 보상이 매우 풍부하지만 해골의 손가락을 수집하는 것은 레벨 임무이다. 현재의 임무는 바로 상급 레벨이다. 한 단계 크게 올랐다. 육진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자 앨런이 입을 열었다. 내 영혼의 불씨가 흡수되지 않는 한 괜찮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육진이 반응했다. 그리고 앨런에게 영혼의 불씨가 도대체 무엇인지 물었다. 영혼의 불씨는 망령족의 생명 본원이다. 밤의 영혼은 총 4개의 종족이 있다. 그들은 모든 밤의 영혼을 공동으로 지배한다. 그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망령족이다. 신체 능력이 강한 것은 시체 요괴족이다. 고급 마법을 조종하는 것은 어둠의 엘프족이다. 마지막으로는 신출귀몰하다. 물리적 피해를 받지 않는 유령족이다. 4대족 속 중 오직 망령족만이 영혼의 불씨를 흡수할 수 있다. 무한 진화를 통해 최강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에게 영혼의 불씨를 흡수당한다면 어둠의 지옥에 떨어져 이 세상에서 제외된다. 이것이 망령족의 본질이다. 흡수당해 죽거나 다른 사람을 흡수해 진화해야 한다. 망령으로 변해 망령장군이 된다. 이어서 영령주에서 망령왕으로 간다. 마지막으로 신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을 들은 육진이 그것이 어떤 수준인지 물었다. 그러자 앨런이 경외의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곧 대답했다. 망령의 절대 지배자, 야려왕이다. 아수라. 방금 육진은 앨런이 발표한 3가지 임무를 수락했다. 그 후 그는 청골 묘지구역 외곽으로 돌아섰다. 이곳에는 청골 소대가 순찰 중이었다. 머리 위에는 통신 까마귀가 앉아 있었다. 그 까마귀는 묘비의 높은 곳을 향해 계속 울고 있었다. 이는 순찰대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보니 묘비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곧바로 다른 곳으로 순찰을 계속했다. 그러나 육진은 큰 묘비 뒤에 숨어서 몰래 관찰하고 있었다. 2시간 반이 지나 육진은 상황을 파악했다. 청골 묘지구역 외곽에는 8개의 순찰 소대가 있었다. 평균적으로 한 팀에 청골 좀비가 5마리 있었다. 그리고 통신 까마귀 1마리가 있었다. 10분마다 2개의 소대가 만난다. 먼저 통신 까마귀를 처치하여 그들의 연락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10분 이내에 2개의 소대를 처치하여 지원을 방지해야 한다. 이 임무의 난이도는 매우 높은 것과 다름없다. 순찰대가 육진의 매복구역에 들어서자 육진은 즉시 그들에게 돌진하며 타이머를 시작했다. 순식간에 팀의 통신 우박을 처치했다. 그리고 나서 한 검이 그 청골 대장의 머리를 찔렀다. 육진은 계속해서 저주검수를 사용했다. 단 1분 40초 만에 전투가 끝났다. 이어서 다음 순찰 지점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사냥했다. 다른 팀이 땅에 있는 시체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어리둥절했다. 파견된 8조의 순찰대가 모두 전사했다니. 이를 본 청골 부하가 영주에게 보고할지 물었다. 그러나 청골 대장에게 화를 당했다. 만약 그가 알게 된다면 그는 우리에게 완전히 실망할 것이다. 이해했냐? 이렇게 계속 사냥당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다. 순찰대의 수를 2배로 늘려라. 인원이 2배로 늘어나고 각 팀에 4마리의 통신 까마귀가 배치된다. 반드시 그 언데드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육진은 이미 생활묘역으로 돌아왔다. 8마리의 팀을 사냥한 그는 40개의 청골 손가락을 모았다. 그리고 해골 손가락 4개도. 단지 40개의 해골을 처치했을 뿐인데 13레벨로 올랐다. 지금 자신의 레벨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순위표를 열었다. 눈에 들어온 1위는
귀국자라는 이름의 언데드 기사였다. 그런데 나는 125위에 불과했다. 원래 영혼의 게임에서는 최소한 10위 안에 들었었다. 지금 125위는 절대 참을 수 없다. 우선 100위로 올라가야겠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나는 소리가 육진의 경계를 일으켰다. 오는 자는 바로 순위표 1위인 귀국자였다. 손에는 나를 대상으로 한 현상금 명령서도 들고 있었다. 드디어 너를 찾았다. 실패한 전투.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냥 소변 보러 나왔을 뿐이야. 그러다 큰 놈을 만났어. 그리고 육진은 손에 든 검을 들었다. 자신의 보상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지. 이를 본 귀국자는 흥미를 느끼며 네가 너무 약하지 않기를 바란다. 순간 두 그림자가 서로를 향해 돌진했다. 귀국자의 찌르기는 육진에게 피했다. 육진의 가로배기가 귀국자의 체력 10점을 줄였다. 그 후 귀국자는 총기로 육진의 복부를 가격했다. 이 공격을 맞은 육진은 빠르게 거리를 벌렸다. 반응 속도가 자신보다 약간 느렸다. 하지만 방어력이 정말 너무 단단했다. 이게 바로 언데드 기사의 장점인가? 다음 순간 귀국자는 계속해서 발사해왔다. 육진은 손에 든 검을 꽉 쥐었다. 그의 시선은 발사되어 오는 총신을 응시했다. 단지 쿵 소리가 들리자 육진은 한 번의 찌르기로 이번 공격을 막아냈다. 이 행동에 귀국자는 당황했다. 그 후 육진은 긴 검을 들고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한 번의 배기 공격이 멍하니 서 있는 귀국자에게 성공적으로 적중했다. 억울한 귀국자는 이때 긴 창을 꽉 쥐었다. 망령의 불꽃을 이용한 돌진으로 반드시 그에게 한 방을 날리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육진의 눈에는 이런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게 보였다. 그가 막으려 할 때 머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극심한 통증이 육진을 저절로 온몸이 떨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행동은 귀국자의 의도에 딱 맞아떨어졌다. 명화돌격의 타격이 육진의 체력에서 135점을 감소시켰다. 물러난 육진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했다. 자신의 머리가 갑자기 터질 것처럼 아팠다. 바로 그때 귀국자가 기세를 몰아추격했다. 한 발로 육진의 손에 있는 긴 검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한 발로 육진을 날려버렸다. 그가 다시 무기를 짚지 못하게 하라. 이때 육진의 무기는 날아갔다. 체력도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이 전투는 확실히 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음 순간 긴 검이 육진의 가슴에 닿았다. 파공창이 다시 육진을 날려버렸다. 귀국자가 이 전투가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육진은 그러나 이 공격을 아무런 상처 없이 막아냈다. 이를 본 귀국자는 그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손가락을 튕겨 녹화기를 켰다. 처치 영상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방금 거의 잊을 뻔했다. 하지만 육진의 조작이 귀국자를 두 초 동안 멍하게 만들었다. 육진이 나뭇잎 하나를 던지는 모습이 보였다. 이어서 손가락을 빠르게 사용해 4번 연속으로 잡았다. 순간 그 나뭇잎이 정확하게 잡혀 인맥만 남았다. 이를 본 육진은 미친 듯이 웃었다. 알고 보니 방금의 두통은 자신의 지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오랜만에 자신의 지연도를 테스트할 때가 딱 맞았다. 자, 가자. 귀국자 형. 육진이 아무렇게나 손가락을 내밀었다. 경멸스럽게 말했다. 너를 상대하는데 2개의 손가락이면 충분하다. 육진이 이렇게 오만하게 굴자 귀국자가 바로 붉은 온도로 방어를 깨뜨렸다. 손에 든 긴 창에서 화려한 창의 빛이 나왔다. 직진하여 육진을 향해 찔렀다. 육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귀국자의 맹렬한 공격이 그에게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검지가 가볍게 튕겨졌다. 단지 딱 하는 소리만 들렸다. 원래는 거침없이 나아가던 총신이 쉽게 튕겨져 나갔다. 귀국자는 크게 놀랐다. 육진이 그의 공격을 이렇게 쉽게 튕겨낼 줄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불신했다. 공격을 재정비하며 연속으로 찔렀다. 하늘을 가득 메운 총구가 순식간에 육진의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그러나 육진은 피하지도 뒤오지도 않았다. 맑고 경쾌한 충돌 소리가 연이어 울렸다. 그는 여전히 여유롭게 모든 총구를 튕겨냈다. 화가 잔뜩 난 귀국자를 바라보며 그는 기회를 잡아 정신공격을 추가했다. 그의 공격이 약하고 힘이 없다고 조롱했다. 귀국자는 여전히 입으로 우세를 부리고 있었다. 자신이 한 이 공격은 가장 평범한 공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격은 반드시 육진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자는 몸을 돌려 힘을 모았다. 장창이 가로막는다. 놀라운 기세를 몰고 육진은 그저 웃기만 했다. 이런 약한 공격은 전혀 막을 필요가 없다고 표시했다. 빠른 장창이 육진의 허리를 관통했다. 귀국자는 충격에 가득 찼다. 장창이 분명히 허리를 관통했는데 왜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을까? 육진은 귀국자가 정신을 잃는 순간을 잡았다. 무릎으로 가격했다. 곧바로 귀국자의 얼굴에 가격했다. 귀국자의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은 균형을 잃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육진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육진이 공중에서 장창을 잡는 모습이 보였다. 이를 통해 P11을 빌렸다. 다시 한번 발차기. 귀국자는 수미터 날아갔다. 귀한 장창도 한쪽으로 튕겨나갔다. 순식간에
공격과 방어는 쉽다. 육진은 옆에 있는 묘비에서 긴 검을 뽑아들었다. 날카로운 검의 울림은 그 날카로움을 드러냈다. 육진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높이 뛰어올랐다. 한 번이 처형검으로 막을 내리려 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카로운 검의 빛은 이 전투의 결말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귀국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귀갑해체를 발동시켰다. 육진의 검도 이 파란 방패를 부술 수 없었다. 검에서 전해지는 반동의 힘이 육진의 손가락을 아프게 했다. 속으로 이 거북이 등껍질이 이렇게 단단할 수 있나 감탄했다. 바로 그때 육진은 살기가 느껴졌다. 귀국자가 예비 무기를 가지고 있다니. 귀국자의 손에 든 긴 창이 화려한 파란 빛을 발산했다. 창끝에서 튀어나오는 빛은 죽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명화돌격. 귀국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한 발, 그의 전부다.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귀국자가 서 있던 곳에서 격렬한 폭발이 일어났다. 수미터의 불꽃이 튀었다. 시스템의 알림이 귀국자의 눈앞에 나타났다. 귀갑해체의 시간이 끝났다. 지금 그는 잠시 약해진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눈앞에 까다로운 육진을 처치했으니 눈앞의 연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눈앞의 장면을 보았다. 귀국자의 동공이 갑자기 커졌다. 믿기 어려운. 육진이 전혀 다치지 않았다니. 육진은 경멸스럽게 말했다. 자신을 처치하고 싶다고. 귀국자는 아직 만년은 이르다. 귀국자는 분노하며 육진에게 물었다. 왜 명화돌격을 정통으로 맞고도 전혀 다치지 않았냐고. 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육진의 검뿐이었다. 육진은 이 공격이 백육의 피해를 입혔음을 깨달았다. 귀국자가 약화기에 들어갔음을 확정하다. 승세를 타고 추격하기로 결정하다. 한 줄기 유자색 검광이 스쳐 지나갔다. 귀국자가 직접 분리 행동하다. 곧바로 쓰러지다. 육진은 귀국자가 1위의 실력이 정말 강하다고 감탄하다. 아쉽게도 그를 만났다. 시체가 사라지는 것을 보다. 육진은 우쭐해하다. 보아하니 이 귀국자는 그에게 겁을 먹은 것 같다. 동시에 공손국이라는 이름의 귀국자 플레이어는 방금 전 이 전투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다. 하지만 5배속으로 보더라도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는 한 프레임씩 보기로 결정하다.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그는 마침내 단서를 발견하다. 알고 보니 육진은 아주 작은 몸의 위치로 공격을 피한 후 원래 위치로 순간 이동했다. 긴 창이 직접 가로질러 지나간 착각을 일으켰다. 공손국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다. 오직 촛불 그림자와 떨어진 먼지 같은 명인 당위 고수만이 할 수 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공손국이 다시 장비를 착용했다. 게임에 들어갔다. 아직 게임에 있는 육진은 갑자기 재채기를 했다. 누군가 그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았다. 생명요역에서 귀국자가 다시 온라인에 접속했다. 주위를 살폈다. 그러나 육진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 그는 조급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차가운 얼음 언덕과 대묘 같은 곳에만 있다면 그는 조만간 다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언급된 육진은 또 갑자기 재채기를 했다. 그는 자신이 감기에 걸렸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 뒤에서 그를 언급하고 있다고 느꼈다. 육진은 청골묘역의 거대한 묘비 위에 쪼그리고 앉았다. 주변 상황을 관찰했다. 지하에는 청골이 몇 마리씩 지나갔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육진은 기습만 하는 비열한 인간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많으면 나올 용기가 없는 겁쟁이라고. 더 심각한 것은 육진이 혼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몸도 안 되는 독신계라고. 위에 있는 육진은 화가 나서 떨고 있었다. 비열한 인간, 겁쟁이 같은 것은 그는 참았다. 그런데 그가 몸이 안 된다고 말하다니. 남자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 남자의 한계를 건드린 육진은 포효하며 묘비에서 뛰어내렸다. 아래의 청색 해골은 전혀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까마귀도 함께. 육진에게 그대로 두 동강이 났다. 거대한 해골 시체가 무겁게 땅에 떨어졌다. 작은 구덩이를 만들었다. 육진이 뒤를 돌아보았다. 해골의 눈구멍에 깊이 박힌 유령 같은 빛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해골을 저주하며 욕을 했다. 그가 독신계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대장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가 몸이 안 된다고 말하다니. 분노에 찬 발걸음이 북소리처럼 해골 시체를 짓밟았다. 주변의 청해골도 반응했다. 이분이 청우가 잡고 싶어하는 해골 조각이다. 이전에 순찰대를 기습한 사람이다. 드디어 지능이 작동한 해골이다. 첫 번째로 까마귀를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 까마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묘지 북동쪽으로. 제6소대가 적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남은 청해골은 제자리에 남아 육진이 도망치는 것을 막았다. 공중에서 흩어져 메시지를 전하는 까마귀를 보며 원래 막으려던 육진도 어쩔 수 없었다. 키가 큰 청해골이 이미 사방에서 포위해왔다. 거대한 늑대 이빨 방망이가 육진을 향해 내리쳤다. 공기조차 이 거대한 힘에 의해 흔들렸다. 선두의 청해골이 먼저 공격의 나팔을 불었다.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육지는 이런 해골 잡병을 가볍게 여겼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이 땅의 깊은 구덩이를 만들어냈다. 많은 먼지를 일으켰다. 그러나 청크루들은 분명 중심에 있는 육진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부는 긴장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분노한 청크루이 동료들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외쳤다. 결국 상대는 한 명뿐이었다. 게다가 그들의 지원군이 이미 오고 있었다. 중첩된 포위 속에서도 육진은 여전히 아쉬움을 느꼈다. 지원 부대가 빨리 도착하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이 잡동사니들을 처리한 후에 그는 지루한 기다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비록 그렇게 말했지만 육진의 부하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청크루들 사이를 유연하게 이동했다. 둔한 공격조차 그의 옷자락에 스치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진 긴 검은 매번의 배기마다 하나의 생명을 수확했다. 청크루의 비명소리가 온 묘지를 가득 메웠다. 그와 동시에 방금 전파된 까마귀가 이미 청골묘역의 소식을 퍼뜨렸다. 1소대와 16소대. 정보를 받은 소대는 신속히 지원을 위해 출동했다. 날카로운 갑옷을 입고 푸른 얼굴과 날카로운 이빨. 17레벨에 달하는 청크루 병장이 그의 부하들을 소집했다. 신속히 전장으로 향했다. 멀리서 가까이 다가오는 경쾌한 발소리. 청크루 병장은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막 발견했다. 한 줄기 유령 같은 보라색 검광이 그의 목을 반쪽으로 부숴버렸다. 그가 부하들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봤을 때 귀신처럼 빠른 육진이 이미 청크루를 거의 도륙해버렸다. 공중에 떠있는 청크루의 손가락만 남았다. 청크루 병장은 눈을 부릅뜨고 분노했다. 다가온 사람이 바로 이전에 그 해골 조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렇게 화려하게 수확하는 것에 직면하여 육진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이전의 속도와 정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생각지도 못한 누락된 적이 있었다. 이때 육진은 이미 215개의 청골 해골을 처치했다. 16개의 해골 손가락을 수집했다. 요구사항을 거의 완료할 뻔했다. 청골 병장은 육진의 도착에 매우 놀랐다. 그는 동쪽 묘역에서 6팀과 싸우고 있지 않아야 했나? 육진은 그들의 지원이 너무 느리다고 경시했다. 그가 직접 오게 만들다니. 방금 떨어진 해골 손가락을 수집했다. 육진은 임무 완료까지 하나만 남았다. 목표는 누구인가? 말할 필요도 없다. 육진은 청골 병장의 죽음을 직접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단지 오만이라고 생각했다. 청골 병장의 천근만근 같은 공격에 직면하여 육진은 가볍게 몸을 피했다. 한 번이 가로배기, 치명타를 날렸다. 청골 병장을 허리에서 베어버렸다. 마지막 해골질을 수집 완료. 시스템에 알림음이 울리다. 육진에게 한빈강으로 가서 보상을 교환할 수 있음을 알리다. 육진은 2초의 지연 후 감탄을 금치 못했다. 청골 해골 같은 괴물에 대한 대처는 정말 압도적이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육진은 급히 한빈강으로 향했다. 한빈강은 무겁다. 창백한 종이 동전이 빗방울처럼 쏟아졌다. 시든 나무줄기가 뒤틀린 가지를 뻗어있다.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육진은 검을 메고 있었다. 당당하게 길을 걷고 있었다. 이번 흑석기 보상이 무엇일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팔보호대 한 쌍을 희망한다. 균열로 가득한 무기를 바라보며 육진은 보상을 교환한 후 수리할 곳을 찾았다. 갑자기 뒤에서 쓸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육진이 돌아서자 한 해골이 맨 앞에서 걷고 있는 것이 보였다. 길을 여는 사자처럼 뒤쪽에 4명이 검은 로브를 입은 해골이 거대한 검은 관을 들고 있다. 끝없는 한기와 귀기가 몰려온다. 마치 저승에서 걸어온 사자처럼. 맨 앞에 해골은 독특한 모습이다. 그는 큰 소리로 울면서 하늘로 종이돈을 뿌리고 있다. 순찰대의 사극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울며 하소연한다. 500살짜리 아이. 가고 싶으면 바로 간다. 머리도 잃어버렸다. 육진은 이 울부짖음을 듣고 즉시 이것이 분명히 숨겨진 임무임을 깨달았다. 급히 손을 흔들어 파극대장을 막았다. 육진을 보자 파극은 마치 구세주를 본 것처럼 흥분해서 앞으로 나아가 육진의 왼손을 꽉 잡았다. 순찰대에 큰일이 생겼다고 전했다. 그는 육진에게 말했다. 사극이라는 이름의 정찰병이 한빙소로에서 철배곰의 기습을 당했다. 머리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육진은 옆에서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너무 악랄하다고 표현했다. 파극대장이 이끄는 순찰대는 한빙강을 지켜야 한다. 사극의 복수를 하는 것에 대해 마음은 간절하지만 힘이 부족하다. 육진은 즉시 가슴을 치며 말했다. 자신이 한빙강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철배곰을 처치하겠다고. 사극의 머리를 되찾겠다고. 파극대장은 육진이 이렇게 의욕적임을 보고 기쁘게 미소를 지었다. 그가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미래가 밝다고 칭찬했다. 이 일을 직접 그에게 맡겼다.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철배두개골이라는 F급 상급 임무이다. 사극의 머리를 1시간 이내에 가져오라는 요구가 있다. 보상은 흑석기로 20점 명성과 2000점 경험치가 주어진다. 한정시간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된 육진은 최대한 빨리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전에 손상된 무기를 먼저 수리해야 했다.
파극대장은 동쪽 500m에 사망단조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게 가서 확인해보라고 신호를 보냈다. 파극이 지시한 방향으로. 잠시 후 육지는 사망단조 방 앞에 도착했다. 음산한 건물 옆에는 사람보다 큰 해골이 있었다. 눈과 벌어진 입에서는 맹렬한 지옥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육지는 건물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촌장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육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촌장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기술이 많다고 말했다. 촌장은 더 이상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바로 육진의 방문 목적을 물었다. 육진은 장비를 수리하러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구부정한 자세의 촌장을 보며 장비 수리라는 힘든 일을 촌장이 이 노쇠한 몸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촌장은 경멸스럽게 말했다. 젊은이는 그의 강함을 모른다. 그리고는 옷자락을 걷어올렸다. 탄탄한 상체가 드러났다. 심지어 8개의 복근도 있었다. 이제 육진이 놀랄 차례다. 그는 촌장이 이렇게 깊이 숨겨놓았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촌장이 장비를 가져갔다. 말없이 수리를 시작했다. 먼저 장비를 타오르는 화로에 넣어 충분히 열을 흡수하게 했다. 그 후 단조망치를 집어들고 반복적으로 두드렸다. 촌장이 단조망치를 휘두르며 바람을 일으켰다. 금속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이것이 사망단조 추법이다. 육진은 옆에서 넋을 잃고 지켜보았다. 감정이 북받쳐 박수를 쳤다. 촌장이 대단하다는 것을 표현했다. 마지막 단계인 담금질. 촌장이 단조된 붉게 달궈진 장비를 냉각수에 넣는 모습이 보였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장비가 완전히 식었을 때, 촌장이 다시 장검을 꺼낼 때, 원래 장검에 가득했던 균열이 사라졌다. 대신에 거울처럼 매끄러운 검신이 나타났다. 긴 검 위에는 차가운 빛이 흐르고 있었다. 한 번만 쳐다봐도 찔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 육진은 손에 쥔 새 검과 몸에 걸친 새 갑옷을 바라보았다. 볶음면. 저절로 촌장의 뛰어난 솜씨에 감탄하게 되었다. 촌장도 겸손하지 않았다. 육진에게 밤 영혼의 최고의 대장장이가 누구인지 보라고 말했다. 육진은 가격을 물었다. 촌장은 모두 사람이라고 말했다. 3개의 장비는 1개의 은하로 계산된다. 육진은 수리 완료된 장비를 입고 떠났다. 촌장도 손에 쥔 은하를 보며 흐뭇해했다. 양쪽 모두 매우 만족했다. 이것이야말로 윈윈이다. 육진은 남은 시간을 계산했다. 아직 45분이 남았다. 시간은 충분하다. 육진은 쉬지 않고 항빙소도로 향했다. 이때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이는 항빙강이 부빙성으로 가는 길임을 나타냈다. 이는 빛의 진영과 어둠의 진영이 쟁탈하는 초점이다. 한랭의 작은 길 오른쪽은 무성한 소나무와 측백나무 숲이다. 왼쪽은 허물어진 귀고목 숲이다. 명확하게 구분된다. 육진은 철배곰이 소나무와 측백나무 숲에 살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소나무와 측백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여기저기서 철배곰, 곰 선생님을 부르며 심지어 작은 곰들도 왔다. 철제 신발을 밟고도 찾을 곳이 없다. 얻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았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철배곰이 앞에서 자고 있었다. 작은 산처럼 보이는 괴물을 바라보며 육진은 저절로 감탄했다. 적의 기운을 느낀 듯했다. 철배곰이 깨어났다. 선홍빛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러나 그가 온 사람이 단지 뼈만 남은 앙상한 몸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즉시 흥미를 잃었다. 다시 잠이 들었다. 육진은 이 멍청한 곰이 자신을 눈에 두지 않았다고 느꼈다. 약간 화가 났다. 높이 뛰어올랐다. 철배곰의 머리를 겨냥했다. 하지만 철배곰도 만만치 않았다. 순간적으로 반응했다. 머리 위에 갑옷으로 육진의 칼날을 막았다. 이렇게 거대한 철배곰이 이렇게 민첩할 줄은 몰랐다. 육진이 공중에서 힘을 쓸 곳이 없는 순간을 틈타 사람보다 큰 곰의 발이 육진을 그대로 날려버렸다. 육진은 나무줄기에 세게 부딪혔다. 육진은 안 좋은 상황임을 깨달았다. 자신이 잠시 방심했다. 선수를 빼앗겼다. 정찰병 사극을 기습에 처치한 녀석이 어떻게 바보일 수 있겠는가. 검을 쥔 손이 약간 저렸다. 철배곰의 방어는 귀곡자보다 약하지 않았다. 육진은 다소 까다롭게 느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도발했다. 철배곰은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분노의 포효를 내질렀다. 양측이 동시에 땅을 차고 일어섰다. 육진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철배곰의 갑옷은 강력하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위의 방어력이 높은 것은 아니다. 육진은 민첩하게 몸을 돌렸다. 바닥에 붙어 미끄러졌다. 높이 뛰어오른 철배곰은 그로 인해 약점을 드러냈다. 두부처럼 부드러운 배가 육진에 의해 쉽게 베었다. 부상을 입은 철배곰이 우르르 쓰러졌다. 철배곰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그것은 놀라서 자신의 가슴을 발견했다. 긴 상처가 생겼다. 순간적으로 분노 상태에 빠졌다. 육진은 그를 저 세상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철배곰이 갑자기 몸을 웅크렸다. 부드러운 배는 안쪽에 남았다. 단단한 갑옷은 적을 향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철구로 변했다. 육진을 향해 내리쳤다. 육진은 깜짝 놀랐다. 이런 방식이 있다니. 다행히도 육진은 충분히 민첩했다.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했다. 그러나 철배곰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다음 순간 육진의 앞에 도착했다. 육진은 계속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제자리에서 안정된 자세를 취했다. 두 손으로 검을 쥐었다. 몸을 낮추고 힘을 모았다. 보라색 초승달 검빛이 스쳤다. 긴 검이 철배곰의 갑옷과 충돌했다. 금속이 부딪히는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많은 불꽃이 튀었다. 약간의 화약이 날아갔다. 육진은 긴 검에서 전해지는 진동을 느꼈다. 저절로 충격력의 강함에 감탄했다. 하지만 육진은 가벼운 힘으로 큰 힘을 이끌어냈다. 철배곰을 높이 튕겨냈다. 철배곰은 회전을 이용해 충격력을 강화했다. 방어력도 높였다. 육진은 이렇게 가면 너무 수동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그에게 공처럼 쪼그라들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공격이 끝난 철배곰은 정상 상태로 돌아갔다. 몸을 돌려 육진을 보았다. 다시 한번 곰의 발이 내려쳤다. 육진은 철배곰이 몸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옆으로 이동해 곰의 발을 피했다. 손에 쥔 긴 검이 다시 힘을 모은다. 또 한 번 저주를 담은 칼날이 그것의 목을 베었다. 그러나 분노한 철배곰은 쓰러지지 않는 전사와 같았다. 반격이 즉시 날아왔다. 육진은 급히 후퇴했다. 간신히 반격을 피했다. 철배곰이 다시 높이 뛰어올랐다. 공처럼 몸을 웅크리려 했다. 같은 기술을 다시 사용했다. 그러나 육진은 그것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 척추의 중심에 정확히 타격하기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공처럼 웅크릴 수 없었다. 보랏빛 전기가 감도는 긴 검이 척추의 중심을 꿰뚫었다. 우르릉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철배곰은 큰 타격을 입었다. 등 뒤에 단단한 갑옷이 조각조각 부서졌다. 그러나 철배곰의 생명력은 육진의 상상을 초월했다. 척추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일어설 수 있었다. 뒤에 있는 육진을 내던졌다. 그러나 육진은 그것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명화가 철배곰의 눈알을 찔렀다. 선홍빛 피가 샘처럼 쏟아졌다. 철배곰은 억울한 포효를 내질렀다. 시스템 알림음이 울리면서 그것은 완전히 쓰러졌다. 그리고 육진은 15레벨로 상승했다. 철배곰의 시체 위에는 대마석, 보호대, 그리고 가면이 떠 있었다. 육진조차 보상이 풍부하다고 감탄했다. 그는 즉시 새 장비를 착용해보았다. 곰 가죽 보호대는 갑옷보다 방어력이 떨어지지만 민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와 같은 조작형 플레이어에게 더 적합하다. 그리고 사극의 위장 가면은 육진을 더욱 만족시켰다. 이 가면이 있으면 그는 위장하여 한빈강을 떠날 수 있다. 육진은 수학을 정리한 후 만족한 마음으로 한빈강으로 돌아가 임무를 제출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파극대장 앞에 다가갔다. 육진이 수련검사와 함께 체스를 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침 함께 임무를 전달했다. 한 번에 끝내는 셈이다. 파극은 자신이 수련과 오랜 친구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체스 실력을 겨룬다. 육진은 먼저 사극의 두개골을 파극에게 건넸다. 그리고 나서 청골 해골의 손가락을 꺼냈다. 수련에게 건넸다. 두 개의 임무를 동시에 완료했다. 방대한 경험치 덕분에 육진은 레벨업했다. 16레벨에 도달했다. 그리고 흑석기 보상으로 청피장갑과 청광부채를 받았다. 이제 육진은 단지 한 켤레의 부츠만 필요하다. 팔보호대와 함께 완전한 장비 세트를 갖출 수 있다. 하지만 부채 계열은 책사 장비이다. 육진은 사용할 수 없다. 수련에게 다른 보상으로 교환하고 싶었다. 그러나 수련은 임무 보상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유빙다리에는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 다만 밤영우는 그리 환영받지 않는다. 육진이 듣자 마침 변장 마스크를 시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육진은 부빙교 거래 시장에서 신속하게 거래를 완료했다. 변장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청광부채 하나로 호저의 부츠 한 쌍과 은화 11개를 교환했다. 육진의 속성 패널은 이미 무시무시한 높이에 도달했다. 행운 1. 육진이 기쁨에 잠겨있을 때 뒤에서 살기가 느껴졌다.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막았다. 상대는 양손에 단검을 쥐고 있었다. 이 사람은 바로 암살자 광룡오골이었다. 광룡오골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다. 절기침사, 절극침사, 위 반응이 정말로 소자룡 그들이 말한 것처럼 빠르다. 그의 기습을 막아낼 수 있다니. 육진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비록 그는 상대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절기침사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다. 광룡옥골은 직접 지적했다. 비록 그는 가면을 썼지만 아이디를 숨겼지만 그의 녹색의 칼날은 인식할 수 있는 직증이 있었다. 전체 부빙성에는 그가 혼자만 소유하고 있다. 육진은 막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광룡오골이 거리의 사람들에게 발표했다. 가면을 쓴 육진은 5만 원의 현상수배범 절벽에 빠졌다. 그리고 광룡공회의 명예를 보증으로 삼았다. 육진은 광룡오골이 무도하지 않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도대체 음모를 꾸미다니. 그러나 광룡오골은 태연하게 말했다. 기술이 유용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육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거리의 사람들은 5만 원의 현상수배범이 눈앞에 있다는 말을 듣고 탐욕이 순간적으로 뇌를 지배했다.
이성은 사라졌다. 모두들 몰려들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육진의 검은 석기 장비를 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소란에 직면하자 육진은 여전히 가볍게 이 무리에 썩은 물고기들이 자신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말 미친 소리야. 육진이 길을 가라앉히는 모습이 보였다. 공격 자세를 취했다. 광룡옥 꼴과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고 숨을 죽이고 정신을 집중했다. 조심스럽게 육진의 출격을 기다렸다. 그러나 모두가 경계하고 있을 때 육진이 반대로 녹색의 칼을 집어넣었다. 고개를 돌리고 도망쳤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만 남았다. 광룡오골이 즉시 앞으로 나가 쫓았다. 그리고 지휘를 하며 그가 저지하도록 했다. 1. 이 팀을 소집해 외곽 협곡에 미리 매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송한 아랫사람이 전투팀을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룡오골은 크게 놀랐다. 아랫사람이 급히 말했다. 풍색환상이 본부를 뒤집었다고. 회장이 모든 전투팀을 이끌고 그녀를 추격하고 있다. 광룡오골은 개새끼라고 욕했다. 마음이 답답했다. 저지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차와 풍색환상이 맞붙었다. 그는 부하에게 먼저 풍색환상에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혼자서 절단된 창을 쫓아갔다. 한 수 작은 길. 소나무와 측백나무 숲. 소나무와 측백나무 숲을 지나기만 하면 육진은 한빈강의 안전구역에 도달했다. 하지만 육진이 막 돌아서자 광룡오골이 이미 쫓아왔다. 그는 돌아서서 막을 수밖에 없었다. 육진은 그가 마치 계피 붙이는 약처럼 느껴졌다. 한 마리가 끝없이 쫓아왔다. 광룡옥골은 육진이 계속 살아있다고 말했다. 광룡공회의 명성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죽어야 했다. 하지만 육진은 그저 경멸하며 말했다. 너만으로는 안 된다. 광룡옥골의 동공이 축소되었다. 땀털이 곤두섰다. 마음속에 위기감이 밀려왔다. 절단된 창이 기술을 사용하려 한다. 한 번이 저주 칼날이 끝없는 살기를 감싸고 다가왔다. 미친 용의 자존심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을 피했다. 저주받은 칼이 굵은 편백나무를 베었다. 육진은 뒤에서 오는 사람을 뚜렷이 보았다.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미친 용의 자존심이 이를 보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예상치 못하게 온 사람이 귀국자였다. 소리를 들은 귀국자는 소리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눈앞의 사람의 복장을 보았다. 묘한 친숙함을 느꼈다. 패배의 상징인 무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귀국자가 반응했다. 품에서 잔항을 던졌다. 육진을 향해 대검을 꺼냈다. 육진은 잔항을 손쉽게 두 동강 냈다. 암도에 문제를 일으킬 녀석이 또 하나 늘었다. 귀국자가 높이 뛰어올랐다. 대검을 머리 위로 들었다. 갑자기 내리쳤다. 육진은 이 불청객을 마주하며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귀국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귀국자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손에 쥔 대극이 땅에 깊은 구덩이를 만들었다. 만약 육진이 제때 듀오샨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더라도 중상을 입었을 것이다. 옆에 있던 광룡옥골은 두 사람이 원한이 있는 것 같다고 보았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즉시 귀국자와 협력하여 육진을 처치하려 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귀국자는 약자와 말을 아끼고 싶어 했다. 한 방에 광룡옥골을 허리에서 베어버렸다. 쓰러진 광룡옥골은 왜 귀국자가 자신에게 손을 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와 절기침사는 적이 아닌가? 귀국자는 대극을 들고 있었다. 위풍당당. 강자 간의 대결에는 약자의 협력이 필요 없음을 나타냈다. 플레이어 광룡오골이 로그아웃했다. 귀국자를 위협하며 광룡공회가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귀국자는 경멸의 눈빛을 가득 담고 있었다. 광룡이 무슨 존재인가? 감히 자신을 위협하나. 광룡오골의 시체가 사라지면서 귀국자가 다시 육진을 바라보았다. 성가신벌레가 사라졌음을 나타냈다. 그들은 계속 처벌할 수 있다. 육진은 단지 귀국자가 매우 귀찮다고 표현했다. 자신은 그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귀국자는 혼자서 육진이 15레벨이라고 생각했다. 분명 더 강해졌을 것이다. 육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듣지 못했다. 곧장 돌진했다. 큰 발. 대극이 찔렀다. 날카로운 기세가 육진의 팔에 있는 붕대를 쳐냈다. 육진은 귀국자의 속도가 예전보다 더 빨라졌음을 깨달았다. 신속하게 결전하기로 결심했다. 귀국자의 공격이 멈추지 않았다. 귀국자의 공격은 아직 조정되지 않았다. 아직 자세를 조정할 수 없었다. 육진은 마치 귀신처럼 그의 앞에 다가갔다. 손에 쥔 긴 검에서 보랏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한 방에 가슴을 베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육진이 몸을 빼며 다시 한번 찔렀다. 396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몸을 돌려 귀국자를 발로 차서 날려버렸다. 귀국자는 마음속으로 위아해했다. 왜 자신의 자유 포인트가 모두 민첩성에 투자되었는지. 그래도 육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하지만 육진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았다. 계속 추격했다. 귀국자는 속으로 안 좋다고 생각했다. 막 기갑해체를 발동하려고 했을 때.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육진이 한 번이 저격을 날렸다.
귀국자의 머리를 그 뒤에 있는 그릇처럼 굵은 나무와 함께 베어버렸다. 육진이 막 철수할 준비를 하던 중 귀국자가 정말로 다시 부활했다. 육진은 이 자식이 부활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다. 그가 계속 싸울까 걱정했다. 두 번째로 바로 그를 초살했다. 이런 실력. 귀국자가 육진에게 직접 질문했다. 도대체 명인당 플레이어가 만든 하위 계정인지. 육진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났다고 생각했다. 귀국자에게 명인당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건지 물었다. 귀국자는 흥분하며 말했다. 그에게 시각적 착각을 줄 수 있다고. 순간적으로 공격을 피하고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런 조작은 명인당의 촛불 그림자만 할 수 있다고. 육진은 급히 손을 흔들며 자신이 촛불 그림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지금 명인당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말하자 육진은 드물게 약간 우울해 보였다. 귀국자는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육진은 명인당의 구성원이다. 자신이 레벨과 장비가 자신보다 낮은 무명의 적에게 질 리가 없다. 이 부분은 번역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육진은 과거를 떠올렸다. 전무상 대회 무대 뒤에서 다음 총결승에서 모두가 명인당의 촛불 그림자를 주목했다. 그는 단순히 만렙이 아니다. 전설적인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다. 무기는 유일한 초신화 무기인 심옥련마이다. 다른 게임에서 온 무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만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손에 쥔 검 하나만 신화 장비일 뿐이다. 모두가 이건 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승에 진출한 이 어린 녀석이 촛불 그림자를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마지막 대결에서 무진이 마지막에 서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소년이 무신 촛불 그림자를 물리쳤다. 관중들의 환호를 즐기며 여기까지 생각하니 육진은 감정이 북받쳤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귀국자는 잠시 반응하지 못했다. 육진은 그에게 장비 레벨만으로 모든 것을 정의할 수 있냐고 물었다. 천종은 단순한 레벨업과 몬스터 사냥이 아니다. 최고 레벨에 도달한다고 해서 무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적은 사람이다. 만약 사람과 싸울 결심이 없다면 그는 귀국자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귀국자는 부끄럽고 분노하며 육진에게 질문했다. 그가 싸울 결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육진은 그저 손을 흔들었다. 어떤 사람이 레벨 장비를 잃었다고 말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변명하는 것보다 결국 부끄러움에 화를 내기까지 했다. 귀국자는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육진이 헛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귀국자는 돌아서서 가는 육진을 바라보았다. 화가 나서 자신은 단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언젠가는 자신이 그를 이길 것이라고. 설령 그가 주영란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육진은 귀국자가 정말로 죽은 오리처럼 고집이 세다고 생각했다. 손을 흔들었다. 그날을 기대하겠다고 표현했다. 동시에 귀국자에게 잠시 기다려서 영상을 보라고 제안했다. 상대의 전투 준비 상태가 꽤 나쁘다. 싸움도 꽤 형편없었다. 이 말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귀국자의 심장을 찔렀다. 즉시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항상 자신을 고급 플레이어라고 자부했다. 자신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형편없다고 말해줄 줄은 몰랐다. 컴퓨터 앞에 있는 공손곡은 중고 헬멧의 전송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불평했다. 드디어 영상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정말 형편없이 싸웠는지 보고 싶었다. 아니면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인지. 영상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공손곡이 안경을 고쳐 썼다. 차가운 땀을 흘렸다. 그는 후회하며 소리쳤다. 자신을 돼지라고 욕했다. 영상 속의 자신은 혈량이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 아직 귀가 폐체의 약화 상태에 있었다. 그냥 무작정 돌진했다. 차분해진 공손곡은 분석을 시작했다. 자신에게는 자유 포인트를 민첩성에 투자했다. 수익이 낮았다. 상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득보다 실이 많았다. 기사는 여전히 혈량 방어의 스탯 분배를 따라야 한다. 시간이 아침 6시 40분이 되었다. 반복해서 영상을 시청한 공손곡은 볼수록 느꼈다. 절기침사란 정말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일어나서 자신의 판 앞에 갔다. 자신과 절기침사의 모든 정보를 적어놓았다. 전투의 세부사항도 자세히 기록했다. 힘을 주어 초세밀하게 가슴을 찔렀다. 가슴을 찌르며 전투의 세부사항도 자세히 기록했다. 두 번째 전투에서 11초 만에 패배하며 복잡한 정보를 바라보았다. 두 번째 밥. 공손곡은 진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이런 수준의 적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전력을 다해 공격하면 허점을 드러낼 것이다. 상대에게 한 세트로 당할 수 있다. 그에게는 자신의 체력 방어 우위를 이용해 거북이 등껍질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방어 반격을 하는 것이, 상대가 허점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이 생각을 하자 공손곡은 흥분하여 다시 온라인에 접속했다. 이전의 수치를 씻고 싶어 했다. 그와 동시에 육지는 겨울 얼음 언덕의 주거 지역에 막 돌아왔다. 텅 빈 광장에는 하나씩 놓인 관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야령족의 휴식처이다. 밤새 게임을 한 육지는 하품을 했다. 관에 누울 준비를 했다. 오프라인 되어 잠을 자려고 했다.
그러나 공손곡이 갑자기 뒤에서 기습했다. 힘차고 강력한 대창이 무자비하게 내려쳤다. 육진이 자고 있던 관을 산산조각 내었다. 육진은 공손곡에게 병신이라고 큰 소리로 욕했다. 사람을 베는 관판. 하늘이 치고 번개가 친다. 귀곡자가 대극을 멀리 가리킨다. 자신있게 자신을 이길 방법을 찾았다고 말한다.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귀곡자가 다시 온라인에 접속했다. 승리 선언을 했다. 육진은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다. 자신이 과소평가당했다고 느꼈다. 상대방이 연구한 영상을 통해 자신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극도로 웃기다. 하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찾아왔으니 자신도 글을 한 번 더 보내주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칼빛과 검령이 엇갈리는 사이 양측이 서로 오가며 매우 치열하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육진은 묘비에 앉아있다. 마지막까지 서있다. 그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방어 반격. 정말로 상대방이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아직 조금 부족하다. 방금 쓰러진 귀곡자. 다음 순간 제자리에서 부활한다. 그는 매우 흥분했다. 이번에는 18분을 버텼기 때문이다. 자신이 끊임없이 도전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절곡침사, 절극침사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귀곡자는 한 번 패배하면 즉시 부활한다.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반복해서 육진에게 도전한다. 자신의 레벨도 계속 떨어진다. 육진은 겨우 15레벨인 귀곡자를 바라본다. 대검을 한 손으로 부수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귀곡자의 목을 움켜잡았다. 상대에게 말한다. 그는 귀곡자의 무료 연습 상대가 아니다. 계속 싸우고 싶다면 괜찮다.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귀곡자를 떠나보낸 후 육진은 대묘지 가시덤불 구역에 도착했다. 육진은 친구인 13과 통화하며 가시 해골병사와 맞서 싸운다. 여유롭게 보인다. 13이 겨우 10레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육진은 상대가 레벨업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곧 20레벨이 될 것이다. 13은 말이 없으며 모두가 육진처럼 괴물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육진은 친구에게 돈을 조금 보내기로 결정한다. 그가 장비와 붉은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레벨을 빠르게 올려야겠다. 이 말을 듣자마자 13도 육진을 형제답다고 칭찬하며 기뻐했다. 자신도 그를 도와 부빙성의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통신을 끊었다. 육진도 더 이상 빈둥거리지 않았다. 한 번이 검으로 베어냈다. 상대방이 가시뼈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다.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죽어가는 몸부림에 불과했다. 육진이 반격으로 저격검을 휘둘렀다. 상대를 처치했다. 수락한 임무가 완료되었다. 육진도 20레벨로 상승했다. 육진이 부빙성 레벨 랭킹을 열었다. 이곳에 자신이 차지할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20레벨도 랭크에 들지 않았다. 12의 레벨조차 21레벨에 도달했다. 육진은 부빙성 랭킹이 너무 많다고 외쳤다. 육진이 랭킹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독주 조직이 랭킹에 있음을 발견했다. 상위 20명 중 9명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개인에 비해 독주라는 조직이 고검몽원의 미래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다. 13에게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배에서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났다. 육진은 위아해했다. 다음 순간 시스템의 빨간 경고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의 배고픔 수치가 20으로 떨어졌다. 즉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육진은 아직 반응하지 못했다. 몸이 먼저 힘이 빠졌다. 바닥에 쓰러졌다. 떨리는 육진은 안 좋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너무 업그레이드에만 집중했다. 이걸 잊어버렸다. 자신은 로그인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시스템 경고가 다시 울렸다. 그의 배고픔 수치가 이미 5로 떨어졌다. 모든 속성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육진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신이 첫 번째로 굶어 죽는 플레이어가 되지는 않겠지. 육진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땅에 있는 뿌리풀을 보았다. 죽은 말을 살리는 약을 쓰기로 결심했다. 무조건 해보겠다고 결심했다. 한 움큼 잡아 입에 넣었다. 육진은 이를 악물었다. 맛이 없다고 외쳤다. 하지만 어쨌든 1일 배고픔 수치를 회복했다. 육진이 풀을 계속 먹으려 할 때 뒤에서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녀가 육진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목소리는 소녀처럼 들렸다. 그는 결국 가면을 쓰기로 결심했다. 육진이 뒤돌았을 때 천진난만한 소녀 심란이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육진은 약간 위아해했다. 마음속으로 이게 인간 NPC인가 생각했다. 심란은 육진의 곤란한 상황을 알아챈 듯했다. 육진에게 배가 고픈지 물었다. 육진은 마늘을 찢듯이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심란은 빵 하나를 꺼내 육진에게 건넸다. 그는 그것을 재빨리 받아들었다. 몸을 돌렸다. 가면을 벗었다.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오트밀 빵 하나가 배로 들어갔다. 육진의 허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 빵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감탄했다. 하나만 먹었는데 허기 수치가 가득 찼다. 몸 안에서 넘치는 힘을 느끼며 육진이 주먹을 휘둘렀다. 그릇 입구만한 굵기에 나무를 그대로 쓰러뜨렸다.
심연이 육진이 정말 강하다고 외쳤다.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육진은 두 손을 허리에 얹었다. 심연의 칭찬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다. 동시에 이것은 심연의 빵 덕분이라고도 말했다. 육진은 빵값으로 은화를 꺼냈다. 심연은 급히 손을 저으며 거절했다. 한 조각 빵에 이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다. 육진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즉시 그것이 임무를 맡기려는 것임을 깨달았다. 육진은 쪼그려 앉았다. 진지하게 심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심연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비록 엄마가 아프지만 의사는 여기에 흰 버섯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육진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서는 한빈강에 가깝다. 많은 무서운 밤 영혼들이 출몰한다. 심연이 혼자서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심연은 두 주먹을 꽉 쥐었다. 표정이 심각했다. 밤 영혼은 비록 무섭지만 하지만 엄마를 위해 한 달 동안 버섯을 채취하기만 하면 엄마는 회복할 수 있다. 육진은 키워드를 발견했다. 한 달의 시간. 이게 보상이 풍부한 대임무란 말인가. 이미 임무가 얼굴에 새겨졌으니 육진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먼저 접촉해보기로 결정했다. 육진은 심란의 용기를 칭찬하며 이 은화는 밀가루 값으로 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심란은 매일 그에게 빵 한 조각을 주었다. 심란은 쾌히 동의했다. 손을 흔들며 육진과 작별했다. 다른 한편에서 귀국자는 손에 쥔 임무 목록을 보고 있었다. 다음 행동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십 개의 화살이 차가운 빛을 띠고 그를 향해 날아왔다. 귀국자는 손이 미치기 전에 맞았다. 오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귀국자는 오는 이를 알아보았다. 오는 이는 바로 광룡오골이었다. 그의 뒤에는 많은 광룡공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 귀국자는 상대가 죽음을 찾고 있다고만 느꼈다. 긴 창을 들고 곧장 돌진했다. 그러나 한 명이 중갑을 입은 방패를 든 사람이 귀국자의 공격을 쉽게 막아냈다. 귀국자가 방패를 든 사람에게 붙잡힌 틈을 타 또 다른 화살이 날아왔다. 여러 화살에 맞아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갔다. 그러나 뒤에는 이미 누군가가 매복해 있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귀국자는 이번에 자신이 위험할 것임을 알았다. 그와 동시에 한빈강 십자가 지점에서 임무를 제출한 육진은 이번에 가시 어깨갑옷과 검은 가시 팔갑옷을 얻었다. 드디어 한 세트의 장비를 갖추게 되었다. 개인의 속성도 다시 한번 새로운 높이에 도달했다. 수런은 시원하게 말했다. 육진의 청소 임무가 이미 완료되었다. 그를 데리고 청우를 처치할 시간이다. 수런이 긴 검을 높이 들었다. 끝없는 귀기가 발산되었다. 하늘에는 수많은 해골이 나타났다. 수런이 한마디 명령을 내렸다. 수많은 해골 병사들이 포효하며 땅에서 튀어나왔다. 세상에 그들의 분노를 쏟아냈다. 육진은 두 눈이 반짝이며 부러움이 가득한 얼굴을 했다. 자신도 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수런은 육진의 부러운 표정을 바라보았다. 또한 매우 기뻐했다. 배우고 싶어? 내가 가르쳐줄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오르르 몰려 대묘지에 도착했다. 철골 묘역. 육진이 한 번의 저격으로 23레벨 철골 해골을 그대로 베어 날렸다. 청우라는 그 겁쟁이를 불러내겠다고 위협했다.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앞쪽의 철골 해골이 통로를 내주었다. 청우가 그 사이로 천천히 걸어나왔다. 한쪽은 육진과 수런이 소환한 해골 대군이다. 다른 한쪽은 철골 묘역의 패권자이다. 양측이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전이 곧 발발할 듯했다. 청우가 크게 외쳤다. 나에게 그들을 처치하라고 해라. 육진이 맞서 싸웠다. 말해보라고 했다. 이로써 대전이 시작되었다.